네. 잠깐 사이에 또 무대가 이렇게 풍성해졌죠. 꽉 찼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바로 2022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하신 아주 영예의 얼굴들과 제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학, 수업, 또 평가 방법의 개선 등 다방면으로 수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 교원 10분께 드린 상인데요. 2013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로 10번째를 꼭 맞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지금까지 총 124분의 우수 교원을 발굴하고 포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올해 대한민국 수학 교육을 아주 밝게 환하게 비춰주신 자랑스러운 수학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다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의견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시청도 해주시고 이벤트에 응모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교육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 수학 인재들을 키워내실 미래를 이끌어주실 수학교육상 수상자와의 만남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오전에도 드렸잖아요. 상 받으시러 나오시면서부터 와, 오늘 정말 바쁘셨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대단히 추운 날씨에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을 지나서 다시 추워질 시간대로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런 질문 학생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엄마, 수학 그는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여러분 우리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좀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질문 받으실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지 저희 그거부터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선생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먼저 우리 수학쪽 고재영 선생님. 네.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어.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한 해에 한두 명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 라는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는 대부분이 뭐 수능을 잘 봐야 되고 그 수능을 잘 보면 많은 직업을 설득할 수 있단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와서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보니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보통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그 하나의 정답을 가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실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그 과정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을 때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또 봉착을 하고 그 문제에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야 라고 많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몇 학년 학생들을 주로? 네, 현재는 5학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또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 새노을 중 최혜미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중학교 학생들이 물어볼 땐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네. 저도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 TV에서 어떤 분이 하신 말을 좀 빌려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는 점수를 기억하기보단 열심히 공부를 해본 기억이나 경험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하는 이유가 이 이유랑 똑같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틀려도
자기가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용기, 그리고 자기가 모르더라도 친구한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청해보는 거, 그렇게 그리고 또 친구 눈높이에 맞게 또 설명을 해주려면 타인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시도들이 반드시 수학을 할 때만 쓰이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너희가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친구랑 여행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로 누군가 앞에서 타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능력들이 다 쌓여서 발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와닿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좀 와닿기 어려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수학을 좋아하고 따르는 학생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금 또 부득이하게 자리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조금씩의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랑 눈 마주치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많이 교단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 아니시니까. 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에는 화원고 장미경 선생님, 네, 한번 여쭤볼까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왜 우리가 배우냐 물어보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소위 말하는 수학을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이제 위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근무하는 연차에 따라서 이 대답은 그때그때 바뀌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교실 내에서 수포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만 제 수업 안에서도 수포자가 있습니다. 수포자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정식으로 어학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수학은 필요한 학생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학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교과의 특성이 절차적 지식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아까 기조연설하신 교수님께서도 엄격하게 한 단계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절차적 지식으로서의 학습 과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그 연마하는 과목으로서는 수학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학 교과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수학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서는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하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그 수준의 도달 정도가 다르다 하여서 누군가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워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안내하고 싶고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뭐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이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들에서 나온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중요하죠, 수학 학습은. 자,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 이 수학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하루하루의 그 무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상을 좀 보내면서 수학 교사로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그 기회가 흔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기 뭐 적혀 있는 보다는 먼저 이렇게 말씀 그냥 뭐 좀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교사로서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임한다. 네. 네, 우리 끝에 계신 고재영 선생님. 네, 제가 추구하는 저의 수학 수업 속에서의 수학의 철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과 확장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너무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실생활 속에 다양한 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수학과 연결을 해서 그걸 수업으로 녹여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진행된 수학 수업은 매 단원 마지막 시간에 놀이 수학으로 확장이 나가고요. 이렇게 또 놀이 수학으로 확장된 수학 수업은 또 이렇게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이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그리고 법칙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이 비단 물리적 확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생각의 확장과 경험의 확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현재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근무하는 그 세종의 수학 정책 중에 하나가 수제자 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제자 교실이요? 예, 수학을 제대로 자신 있게 배울 수 있는 교실인데 현재 수포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노력이지만 저희 교실 속에서 이런 작은 수학 수업들을 통해서 수포자가 아닌 수제자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게 저희 수학 수업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과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를 뭐 편하게 잡으시면 제가 네, 김현주 선생님. 저는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사실 수학적 지식을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욱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학교에서는 수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교육의 목적도 약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약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 속에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교과는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학과 실생활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사실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학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이제 실용성인데요. 실용성의 정의를 이제 주변에서의 실용성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을 분석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 상황까지도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재정립해서 이러한 수학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성에 또 방점을 두고 수학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해주신 우리 김현주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정말 이야기가 귀감이 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이크를. 네. 저는 저희가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수학은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있고요. 그 문제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역시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닌데 이 문제풀이라는 인식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도 만약에 문제풀이 위주의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사교육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 수업은 학생들을 문제풀이를 아주 잘하는 그 기계로서 가르치는 양성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수업을 통해서 수학의 가치를 좀 느끼고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습의 주도권을 반드시 학생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가 넘치는 그런 교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수학 개념에 대해서 그림이나 뭐 표라든지 다양한 뭐 그래프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배움의 결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 이제 기록하는 손으로 좀 뭔가 필기하는 그런 걸 요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거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수학은 정답을 맞춰야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답을 맞추기까지 그 노력과 그 사고 과정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고 교사들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중시하면서 평가도 하고 기록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수상자분들을 멘토로 삼고 싶은 예비 교원 여러분들도 이 채널 지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좀 많이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학 교사로서 가지고 계신 철학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요. 한 두 분 정도 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 잡으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창원 신월고의 정승원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도 수학을 좋아했으면 하거든요. 앞에서 그 장미경 수학 선생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현장에는 수포자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수학 수포자가 발생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수업, 좀 즐거운 수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면 점수가 좀 낮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좀 쉽게 회복하고 다시 수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좀 탄력성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 수업 속에서 힘들지만 좀 최대한 학생들에게 학생 주변에 있는 실생활 맥락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학교 지도나 또 학교 현장,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학교나 학생들 주변에 대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학적 도구가 필요하게 되고 좀 정제되지 않는 수치들을 해결하면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좀 수학 개념의 본질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학습 효율이 높은 게 서로 가르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사가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서 좀 함께 수학을 해결해 나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제 수학 철학입니다. 아, 네. 재미와 또 이 재미를 위해서 또 학생들 간에 서로 협력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화원고 장미경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사는 땡땡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땡땡땡을 간단히 적어보았는데요. 네네.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히읗, 시옷, 피읍. 이게 뭘까요?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교사란 학생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 대답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선생님들 생각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네네.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화살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방향이 제 시선이 학생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학생들은 쉽게 포기하고 잘 견디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실제로 갖다 쓸 학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차후에 수학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수학 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학적 내용을 직접 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 시간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렵지만 따라가고 끝까지 해내는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교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르지만 함께 하거나 아까 저희가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식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미지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건 이미지야. 이미지를 같이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오기 어렵고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한 시간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한편 그렇게 하다 보면 5분, 10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장 이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몰입의 경험을 하고 견디는 힘을 기르도록 적어도 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더라도 어떤 또 다른 일을 할 때 그러한 힘을 길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수학 수업의 철학입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초성 퀴즈, 저는 생각만 하고 못 맞췄는데 맞추신 분 계세요, 여기서? 네, 화살표다. 교사는 화살표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또 모신 거는 더 나은 수학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고민하기 위함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귀한 나의 노하우랄까요? 자, 요즘 말로 꿀팁이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내가 수학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하고 제일 먼 우리 고재영 선생님, 네,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하우라기보다도 그냥 저의 수학 교실 속에 수학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린다면 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철학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생활 속의 다양한 소재를 일단 수학 수업으로 가져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좀 이해하기 쉬운 수학 수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과서상에 들어있는 수학적 용어들이 대다수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어색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매 차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약 5분 정도 말하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학 용어를 말해보고 친숙하게 함으로써 수학 용어가 물론 수학 용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 좀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교수학습 자료, 그다음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 장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놀이 수학을 학교 뒤뜰 산에 올라가서 진행을 합니다. 보물찾기를 좋아하겠어요. 하는 거죠. 네. 네. 보물찾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 속에는 수학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 단순한 장소의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푸는 것을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매 단원이 끝나는 놀이 수학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놀이 수학과 관련된 건데 움직이며 배우는 수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실 속에 앉아서 펜과 연필만을 들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 원리를 파악하고 개념과 법칙을 깨닫는 그런 수학 수업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수업 때 학부모님들과 또 직접
함께 또 놀이 수학을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실질적인 학습법이다. 역시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네요라는 어떤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분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실까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제 옆에 계신 우리 김문수 선생님 모처럼. 네. 네. 저는 그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있어서 먼저 이제 이 수업과 평가는 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되었지만 평가는 문제 위주의 평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그 수업이 바로 평가랑 이어지게 그렇게 그 수업을 좀 구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기법인 뭐 배공이라든지 백워드 방법이라든지 뭐 PBL 방법들에 대한 연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 녹여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생활에 있는 수학을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으로 많이 접목하려고 했는데 사회자님한테도 살짝 여쭤보면 네네. 저희 주변에 회전체가 많이 있죠. 회전체요. 네. 네. 저희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회전체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 이 탁자도 이제 회전체인 거고, 네. 이런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회전체를 가지고 실생활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도 또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실생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전체 수업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수업을 좀 실생활과 연관해서 하는 편이고 또한 저희가 우리 활용 문제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UCC로 만들어서 직접 자기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수업들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매번 수업 시간에는 조별 활동 수업을 해요. 그래서 보통 수학 시간에 무슨 조별 활동이냐 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도 요즘은 계속 수학 시간에도 조별 수업을 통해서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이 아마 어느 과목보다 수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수학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제 각 이제 메스 투어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생활 속에서 그다음 어떤 호수공원을 가든 거기에 숨어 있는 수학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회를 통해서 그런 문항들도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시는 방법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하신 데에서 회전체 저 유리컵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을 끌어당겨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효과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는군요. 자, 이어서 우리 봉황조 김지훈 선생님, 네,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이제 저희 수학 수업을 위해서 뭐 노력해온 점 뭐 이건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 게 일단 수학 뭐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 수학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다. 실수를 해도 허용하는 시간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먼저 마음속으로 이제 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수학을 학생들이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정의적인 성취도라고 하죠. 정의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성공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난 수학 못해, 난 수학 벌써 포기했어. 그렇게 마음을 가진 학생들도 이제 수학 시간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학 시간에도 뭔가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 속에서 뭔가 계산도 해본다든지 그런 거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요새 이제 체험 수학이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교내 수학 축제 매년 학교 옮길 때마다 제가 제 1회 수학 축제를 매년 합니다. 와. 그 학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수학 축제를 이제 매년 하고 이제 뭐 도에서 운영하는 체험전 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한 멘토링 활동을 계획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한다든지 파이데이 뭐 행사 같은 거, 뭐 보드 게임 관련된 행사 같은 거, 방학 때 뭐 캠프 수학 캠프 관련 행사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실 이게 무슨 수학이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이런 행사를 하면 다 수학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 뭔가 이제 뭐 파이데이 행사에서 3.14를 명확하게 딱 맞추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도 뭔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게 돼서 수학 교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수학의 성취도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적으로 뭔가 다양한 뭐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좀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그런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수학 교사가 물론 되게 바쁘지만 학교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와, 이 다양한 노력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같이 참석하셨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진짜 많이들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 존경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해온 얘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수업을 이렇게 만약에 시도를 하시고 나면은 평가 또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평가를 내가 시도를 이렇게 해봤다. 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한광여중 김현주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입시하고 사실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입시 위주의 이제 수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제 비중이 증가하고 이제 그 수행 평가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사실 평가에 치이면서 산다라는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수행 평가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의 목적이 물론 수학적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굉장히 인성교육적에서도 수학 교과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전처럼 그 인성교육이 특정한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 같은 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약간 선입견에 불과한 것 같고요. 수학 교과가 사실 논리적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인성교육과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수학 교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를 그 학생의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문항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통계 처리 결과 그 학생들의 수학 교과 인성 함양이 유의미한 이제 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저는 그 뒤로 그 수학 교과와 인성 교육을 좀 연결을 해서 다양한 평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평가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피드백인데요. 그래서 피드백을 이제 인지적 피드백과 심리적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이제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의 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피드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인지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 수준별로 이제 문항을 조금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잃은 것도 많지만 사실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그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실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그 하는 그 장면을 선생님들께서 녹화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게 이제 인지적 피드백이 되는 거고 심리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 1대1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아이의 부족한 점만 적으면 안 되고요. 아이가 이제 잘하는 점, 칭찬할 만한 점과 더불어 조금 보완해야 될 점까지 적어주면 저는 그게 하나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이라는 또 새로운 국면을 잘 활용하신 점이 또 특히 인상적이네요. 김현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우리 최혜미 선생님 마이크 잡으셨네요. 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문제 만들기와 관련한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 만들기에 대한 효과에 공감을 해서 제가 문제 만들기 수행평가를 해온 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년도에 있었던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문제 만들기 방법의 그 수행평가에 유용한 점이 이 방법 하나로 다른 단원 그리고 다른 학년에도 다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유용했고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평가 틀을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주체적으로 개개인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경험을 좀 제공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쓰는 문제 만들기 방법을 했었는데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림에 대한 정교성도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 사기가 좀 저하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현재 보완한 방법은 첫 번째 시간에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간단히 그림을 교과서 속에 있는 그림을 제공해 주는데 그 교과서 속 그림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문제를 직접 변형해 보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문제를 라벨지 틀을 줘서 라벨지에 붙여서 학생들이 뭐 문제를 옮겨 쓴다거나 뭐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스티커처럼 떼서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활동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만들기 하면 대체로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라고 하지만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숫자 바꾸기예요. 그런데 이 숫자 바꾸기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수준의 학습자는 숫자 바꾸기 방법을 통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꾼 문제더라도 그 문제가 전체 학습자에게 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화 학습자의 경우에는 숫자 바꾸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단원에 있는 걸 접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우리 학교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변형해서 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그 문제 만들기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와, 대한민국 수학 교육상 받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자, 평가 방법 지금 공유해주고 계시는데요. 화원고 장미경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아까 사실 수업 노하우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어떤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수학은 어떤 수업을 해야 하나? 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된다. 누가?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포자를 비롯하여 여러 학생들이 수업에서 따라오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하기가 어려운지 그 지점을 찾아가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수학 문해력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학 문해력을 높여주는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개념 학습을 할 때는 3RS라고 해서 쓰기, 읽기, 말하기 3단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3RS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기호를 사용하는 특수한 교과이기 때문에 식과, 기호, 문자를 이용해서 쓰기를 1단계로 하고요. 두 번째는 기호로 나타내져 있는 그것을 풀어서 읽기가 두 번째인데 읽는 방식대로 적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하기인데요.
말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어진 개념이 쓰이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 읽기, 말하기가 학생들이 수학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읽을 줄 알고 첫째 기호로 나타내고 읽고 이 개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세 단계를 패턴화해서 아이들의 개념 수업을 3RS 패턴 수업이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사의 설명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도 정확하게 세 개로 구분해서 적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 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무언가 장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 수업 안에서는 패턴 학습지로 구안을 해서 아이들에게 개념에는 항상 1, 2, 3, 3R이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높인다라는 것은 기호를 읽거나 또는 풀어서 해석하거나 또는 어디에 쓰이는지 행간을 읽어주는 그러한 해석 능력과도 맞닿는 겁니다. 수학은 가장 높은 차원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 문해력에서 부딪히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도 요 영역만은 꼭 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네. 문해력을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발표 수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 수업을 할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희망자의 하나거나 또는 늘 발표하는 학생이 한다든가 또는 랜덤으로 발표를 시켰을 때는 수준 이하의 발표로 선생님이 추수 지도를 해야 한다든지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해시태그지 수학 해설자 활동지를 미리 나누어 주고 문제를 먼저 서술하게 한 다음 해시태그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을 글로 연결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얹어주기. 아, 이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또는 해시태그에 이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 있는 말도 연결하고 이런저런 얹어주는 말을 해시태그로 연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사전 지도를 한 다음 발표 시간에는 그 해설지를 보고 적고 해시태그에 있는 그 말들을 모두 사용하여 발표하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역시 수학 문해력을 발표 수업에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난이도와 관계없이 발표를 좀 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인지적 영역 이외에 이건 2번만 연습하면 돼 라든가 친구가 주는 의외의 응원글이 해시태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격려하는 것보다 동기 유발이 훨씬 좋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문해력은 배우는 그 내용을 마지막에 선생님들께서 배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지 않는 수업은 너무나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수업을 조금 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배움 마무리를 꼭 시키고 있는데요. 메타 인지를 높여라라는 코너를 아이들에게 한 줄 적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한 개씩 적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메타 인지를 통해서 훨씬 더 지식이 정교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면 교사가 다음 시간에 추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댓글로 피드백을 주니까 아이들의 개별 성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문해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올 1년 수업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수포자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작은 제 사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나이들도 다르고 뭐 수준도 다르고 다 다양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일 텐데요. 이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또 평가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주셨다는 점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궁금증을 확인하는 동안 시간도 꽤 갔고요. 지금 뭐 유익한 말씀 감사드려요. 유익합니다라는 반응 대체로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락을 많이 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씩 또 이렇게 답변을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공헌 또는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약간 수업 외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왔다 하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황중학교 김지훈 선생님 마이크 잡고 계신데요. 네. 질문이 근데 상당히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사회적 공헌을 했을까?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단지 수학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했던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오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맨 처음 그거를 시작을 했대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강의를 제공한 그 이름이 이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그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였는데 그걸 한 6월 달까지 3월부터 6월 달까지 거기서 이제 강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학생들을 만났던 그런 활동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이제 13년 차인데 한 10년은 거의 벽지 시골 학교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반이 이제 한 반씩 있는 그런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그 학생들은 뭐 학원도 뭐 생각할 수가 없고요. 문화적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수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학의 다양한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뭐 수학 체험센터를 견학한다든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수학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경험시켜 보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수학 동아리 활동을 좀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행사들을 이제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그런 연수 강사 활동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제 홍보 같은데 홍보 하나 해도 되나요? 저희는 선생님들의 네.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뭐 그럼요. 네이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한 7,000명 선생님이 계시는데 카페 이름이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즐거운 수학 수업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네. 다 정확히 넣어야 검색돼요.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수학 수업이라고 쳐도 나올 겁니다. 상단에.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학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뭐 자료들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야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7,000명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내 수업은 이렇게 해요. 뭐 학습지도 올려주신다든지 어떤 행사를 뭐 이런 학습지로 어떻게 했다. 그런 사례도 공유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공유해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애들의 반응이 좋았다. 뭐 그런 이제 소통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기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수학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상 많이 마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부임을 일단 하시면은 막 수학 축제 생기고 그 학교는 막 동아리 만들어지고 그렇죠? 지금 카페도 만드셨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예, 매번 학교 옮길 때마다 수학 축제를 제 1회 수학 축제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예, 이 학교에서도 올해 또 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원 신월고 우리 정승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네, 저는 경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중소도시랑 농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경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경남 수학교육 벨트라고 해서 경남 수학문화관과 지역마다 수학체험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다양한 뭐 학생들 인공지능 캠프나 산업수학 캠프,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수학 관련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좀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좀 다양한 교육이나 요즘 미래 교육에 걸맞는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그 공학적 도구 수업 사례에 대해서 뭐 좀 그 경남 이외의 여러 개 시도에 일정 1급 전교사 수학과 연수나 아니면 뭐 단위학교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 사례나 연구했던 것들을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좀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보는 아닌데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그 전국 수학 문화 연구회, 그 다음에 전국 수학 교사 모임 이렇게 크게 2개의 전국적인 수학 그 연구회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거기에 다양한 자료도 많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함께 같이 수학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눈다면 서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들 뭐 겸손하게 내가 무슨 공헌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그간 수학 교육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오셨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이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이 영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청하실 분들에게 나의 이런 교직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노하우 있으실까요? 꼭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김문수 선생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올해 이제 19년 차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이 강의를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연수를 들을 때 모든 거를 다 자기 스타일로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 중에서 꼭 하나만이라도 내가 저것을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많은 연수들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혼자의 힘보다는 어떤 카페라든지 연구회를 통해서 같이 수학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수학 교사로서의 역량이 성장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회와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각 시도에서도 뭐 군 단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실천하면 수학적인 역량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 옆에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2가지만 예비 교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제 주된 관심 분야가 이제 인성 교육하고 수학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교과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수학 교실을 민주적 공동 학습체로 형성을 하게 되면 학기 초에는 조금 그 형성하는 과정에 조금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수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자료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모형을 현장에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2번째는 이제 수학 불안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수학으로 이제 수학 불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수학 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수학을 멀리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수포자로 가게 되기 때문에 수학 불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맙게도 2020년에 EBS를 통해서 이제 방송은 되기는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이제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거나 하실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는 저는 교사가 되면은 끝난 게 아니라 교사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꾸준히 연구하셔서 그 연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기가 개발했던 것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보시는 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미경 선생님께도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최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굉장히 선생님들에게는 또 화제거리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결국 소외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심은 학기 말에 성적이 나오고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러한 보충 수업 정도의 것이 아니라 평소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항상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학교가 있을 것 같아서 예방지도에 힘을 써 주시고요. 예방지도의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시간 중 실시하는 1개 정도의 형성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 짧은 시간이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관심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9회 수학교사 한마당 첫 번째 날 순서의 마지막이었던 올해 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들께 묻다. 예, 다 아쉽지만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여쭤보는 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실 여념이 없으실 와중에도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아낌없는 노하우 공유해 주셔서 오늘의 참석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사 프로그램 이로써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수학 수업의 경험을 나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석 교사들과 함께하는 수학교육 콘서트가 또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학교육 콘서트 접속 주소는 에스크메스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페이지 내에 더 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모든 행사 함께 치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추운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